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신을 해서 새 생명을 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공무원인 아버지 그리고 가정주부였지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던 어머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엄마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공무원인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봉사를 하셨거든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어르신들 이발, 미용 봉사 등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돌봄 요양사 자격증까지 따셨습니다. 엄청 부유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늘 강조하던 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이었기에 저도 나이가 든 뒤에는 엄마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센터에 정기 봉사를 갔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갔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은 한 줄로 따라오세요. 줄 이탈하지 말고. 배치된 곳에 가서 봉사를 할 겁니다. 제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단체로 갔던 봉사로 기억하는데 성별과 나이에 따라 배치된 장소, 만나게 되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2살 여학생이던 저는 유치원생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놀아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덩치가 어른같이 큰 오빠들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함부로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저와 봉사자들은 바닥을 보며 선생님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뛰어다니는 오빠 한 명이 제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어요. 꼬리! 말꼬리! 꼬리다 꼬리! 아야, 아파요. 놔주세요. 어른들이 달려와서 그 오빠를 데려가기 전까지 머리채를 잡혀서 막 휘둘렸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서웠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나름의 신고식을 한바탕 치른 뒤에 어린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의 식사 보조를 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반, 흘리는 게 반이더라고요. 앞치마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 밥을 먹이다 보니 옷이 금방 얼룩덜룩해졌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또 구석에서 봉사자들을 쳐다보지 않으며 그림만 그리는 아이. 멍하니 창밖만 보는 아이. 봉사자들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꼭 붙어있는 아이들까지. 보통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의 목욕 봉사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를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지연이 왔니? 고생했다. 배고프지? 엄마. 그래. 봉사활동이 처음인데 너무 힘든 일을 했나?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랐는데.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그냥. 봉사활동이 어땠는지 소감을 묻는 엄마 앞에서 대답을 하다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딱 한 번 본 아이들,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낸 것뿐인데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반겨주는 엄마가 있고 또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제법 많았으니까요. 아직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라는 걸 감안해도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어떤 날들을 보내는지 생각을 하니 슬퍼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슬픈 것 같아. 마음이 왜 슬퍼?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단체로 생활하고 또 돌아갈 집도 없고. 어떤 애들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꼭 붙어서 있는데 봉사 끝나고 갈 시간 됐는데도 안 떨어지고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에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게 슬펐어. 그랬구나. 근데 처음에는 막 무섭기도 했어. 덩치도 큰 오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내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그랬는데 그때 조금 무서웠어. 다치지는 않았어? 응, 선생님들이 금방 말려줘서 괜찮았어. 엄마,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맞아. 선택한 게 아니었지. 하지만 똑같이 귀중한 생명인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야. 맞아. 왜냐하면 길에서나 다른 곳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니 눈에 띄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는 볼 게 많은데, 푸른 하늘도 있고 예쁜 꽃들도 있고 또 귀여운 강아지랑 고양이도 있는데 내가 매일 다니면서 보는 것들을 못 보고 건물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슬퍼. 그리고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뭘 필요로 하는지 또 뭘 원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 소통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눈높이를 맞추고 또 귀 기울여 보면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느낀 게 많은 걸 보니 좋은 시간이었구나. 봉사활동에서 느꼈던 감정을 엄마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자원을 해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봉사에 참여를 했고 계속하다 보니 낯설고 두려웠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봉사는 빼놓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평범한 성적을 받았고 저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정할 당시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고민했는데 결국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돈과 아무 관련 없는 봉사를 했던 건데 그게 직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체가 그냥 의무가 되어버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봉사, 의무와 형식에 얽매이는 게 싫었거든요. 홍보 마케팅학과를 선택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광고 대행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사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삶을 돌아보니 정말 항상 중간, 평범함에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저희 세대 때는 경쟁이라는 게 심화되고 과열되는 상황이었고 피라미드 꼭대기, 상류층의 삶이 부각되며 이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상류층의 삶을 볼 때면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실한 편이어서 공부도 봉사도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그리고 벽이 있는 듯 항상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끔 TV에서 보는 인생 대반전, 드라마틱한 삶, 위대한 성공 같은 삶이랑은 거리가 먼 인생이었죠. 취업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부모님께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의 신념은 확고했고 흔들리는 제 마음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도 생각하니 참 걱정이다. 엄마도 네 아버지 생각에 동의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누구나 인생과 삶이라는 여정을 떠나는 건데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잘 살아가기보다 끝없이 남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잖니. 끝도 없는 경쟁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겠지.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갈 의무, 또 그걸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 평범하다고 느끼는 삶에서의 순간순간이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는 어디 대학을 나왔네, 어떤 회사를 다니네, 연봉이 얼마네 이런 걸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게 만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젖어든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세상에 좋다는 걸 다 누리며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에 비해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우울하기도 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평범한 내 삶도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된다는 거 잊지 않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평범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회사 일로 클라이언트를 만났던 날이었어요. 외근 후에 바로 퇴근을 해도 좋다고 해서 모처럼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을 하게 된 거였죠.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고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휘청거리다가 쓰러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쓰러질 때 어디 부딪히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지나가던 남자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의식을 잃은 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봉사활동을 다니며 인명구조에 관한 지식, 심폐소생술을 배워두었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망설이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119 신고를 했던 남자가 다가와 뭐 도울 것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 방금 신고는 했거든요.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여기 쓰러지신 환자분 신발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그 양복 자켓으로 여기 좀 가려주시겠어요? 쓰러진 아주머니는 꽉꽉 단추가 채워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호흡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양복 자켓을 벗어 아주머니를 가려주었고 저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했어요. 더운 여름 분당 100회씩 가슴 압박을 하는 동안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아주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러 주었고 구급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이 없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콜록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였어요. 아주머니, 정신이 드세요? 말을 걸었더니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남자분이 편의점에서 물을 사왔고 손발을 주물러주며 아주머니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119가 도착을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뒤였죠. 응급조치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환자분 병원으로 옮길게요. 괜찮으신 거죠? 다행이네요. 예, 용감한 행동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것까지 지켜봤는데 안도감이 들었는지 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물 드세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남자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 서로를 봤는데 누가 더 낫다고 할 것 없이 저와 그 남자 둘 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유, 땀이 너무 나네요. 더우시죠? 그러게요. 일으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본 순간 둘 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둘 다 그 시간 우연히 같은 길을 지나던 것뿐이었는데 소중한 생명을 함께 구했으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어디 시원한 곳에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얼굴이 엄청 빨갛게 되셨어요. 그쪽 분 얼굴도요. 잘 익은 토마토처럼요? 토마토요? 비유를 잘하시네요.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김지연이에요. 둘 다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고 땀으로 옷이 다 젖어 있어서 그대로 지하철을 타기도 그렇고 찝찝하더라고요. 바로 근처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시원한 거나 마시면서 땀이나 식히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남자와 카페로 갔습니다.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했는데 결국 그 남자가 계산을 했어요. 우와, 그런데 그 응급처치를 바로 하셨네요? 심폐소생술을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직업이 간호사거나? 아, 저는 그냥 회사 다녀요. 심폐소생술은 예전에 배운 거였는데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시행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이에요, 저도. 그렇구나. 저도 오늘 일을 계기로 응급처치나 이런 거 제대로 배워야겠어요. 그 아주머니 쓰러지는 거 보고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가는 걸 보는데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게 없어서 별 도움은 안 됐지만요.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신고도 빠르게 해주셨고 도와주신 덕분에 잘 깨어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멋지셨어요. 완전 히어로. 의식 회복되고 병원까지 가셨으니 그 아주머니는 괜찮으시겠죠? 그럴 거예요. 너무 더운 날이라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나 봐요. 병원 가서 수액도 맞고 검사 받고 하면 괜찮아지시겠죠? 아, 모처럼 오늘 일찍 퇴근하게 돼서 기분 좋게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정말요? 저도 오늘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을 한 거거든요. 신기하다. 원래대로였으면 여기 지나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외근 나갔던 곳이 근처라서 이 동네는 처음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어떤 일 하세요?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사이 땀이 다 식었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났는데 저와 그 남자 둘 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그 소리를 들은 탓에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망한데 웃기더라고요. 둘 다 힘을 많이 썼나 보다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남자분이 뒤에 다른 일 없으면 기력 보충을 하러 가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회사를 다녀서 고깃집 맛있는 곳을 안다고요. 특별한 약속이 없었고 무척 배가 고팠기에 저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먹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식사까지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우연히 빨리 퇴근을 한 덕분에 말이죠. 그런데 카페부터 고기까지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얻어먹은 것 같은데. 한 생명을 구한 영웅분께 이 정도 대접은 약소하죠. 정 마음에 걸리시면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그 남자가 그 말을 하며 자연스레 핸드폰을 내밀었고 저는 제 번호를 남겨주었어요. 평범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그와의 만남이 제일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기로 주말에 만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1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 연애 기간 동안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늘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둘의 성격이나 성향만 놓고 보면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것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스펙이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저와 남자친구의 학력과 직장 같은 스펙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건 집안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가는 식당이나 카페, 또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하고는 했는데 그게 다 그냥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다니지만
집안은 저와 비슷한 평범한 집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데이트를 마치면 늘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남자친구의 집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둘 다 자취 같은 걸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냥 종로구의 오래된 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오래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1년 넘게 만난 뒤에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남을 돕고 배려하는 성품, 이런 가치관이 저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를 했고 상견례 전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는 식당에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했고 어머니만 계신다고 해서 똑같이 식당에서 뵐 생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집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약간 부담이 되었지만 또 집에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실 것을 생각하니 거절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홍삼과 과일 같은 걸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도착한 곳은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주택. 아니, 그냥 주택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도착한 곳은 평창동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남자친구가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다 왔다. 여기가 우리 집. 여기가 오빠네 집이라고? 아니, 종로구에 그냥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종로구에 오래된 주택 맞아. 이렇게 으리으리한 대저택이라고는 말을 안 했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또 생각해보니 애매하긴 하더군요. 그냥 집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고 동네만 이야기했다고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누가 집이 어느 정도로 크냐, 몇 평에 사냐 이런 걸 물어보나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세히 묻지 않았고 남자친구 역시도 사실 우리 집 엄청 큰 주택이야, 저택이야 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집에서 태어났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랑을 할 거리라든지 특별하다든지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그가 산다는 집을 보고 다시 한번 남자친구와 저의 차이가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사드리러 가기 전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특별히 못 먹는 음식이 있냐길래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할 것을 생각해 대답을 했는데 그 집에는 가정부가 있더라고요. 식탁의 음식이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처럼 데코레이션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다 가정부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를 묻고 답했는데 그날 음식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평범한 집이었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비슷한 집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 부모님께 하는 것도 비슷하게 하고 결혼에 대한 준비도 반반씩 하고 크게 어느 한쪽에 부담을 주거나 빚지는 거 없이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한눈에 봐도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 때문에 결혼을 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마음은 엄청 확고했어요.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배웠던 어머님에 대한 느낌은 뭐라 딱 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부잣집 사모님 같았습니다. 갑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엄청 조심스럽고 교양 있고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죠. 저에게도 예의를 지키며 잘 대해주셨지만 묘하게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이런 걸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다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부담을 주거나 실망을 시키려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서로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너였잖아. 난 우리의 첫 만남도 굉장히 특별했고
서로 알아가며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는데 너는 그게 아닌 거야? 내 배경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될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 우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민이 되고 망설여질까 제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니 이제껏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 평범한 삶이 결혼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부잣집 며느리, 그런 건 태어나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생각은 같았어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중요한 건 사람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의 배경 때문에 생활 같은 게 달라지겠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맞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생각 같은 걸 잘 지켜가며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믿고 함께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깊게 고민을 했는데 첫 만남부터 만나는 기간 내내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집 배경이나 그런 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때문에 티를 내거나 거만하게 과시를 하며 으스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이루신 것들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지냈다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그런 특권 같은 거를 의식한 적은 없어. 무슨 힘이나 빽을 써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거든.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지만 내가 부족해서 대학을 한 번에 못 가고 재수를 했지.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난 완전히 달라졌어. 아니,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기쁨이 커진다는 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행복이 더 커진다는 거. 나 너를 통해 알게 된 거란 말이야. 너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계속 네 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마음이 확고해졌을 때 너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어떤 환경에서든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3년, 딱 3년만 평창동에서 같이 지냈으면 합니다. 사부인, 지금 학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선우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냥 애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어른들 도움 안 받고 시작하겠다고요. 사돈 댁도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에서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애들 직장도 다 서울인데 돈 아낀다고 해서 직장 멀리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갚아가며 산다는데 외람된 말씀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따님이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좋다고 하면 저야 당장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얻어주는 것은 일도 아닌데 기어코 그렇게 받아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게 이겁니다. 평창동 집, 우리 선우가 태어날 때부터 쭉 살던 곳이에요. 선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저와 선우, 가정부 이렇게 셋이 지냈거든요. 선우마저 나간다고 하면 횡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젊을 때 고생이야 사소한다고 말들 하지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애써 고생할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좁은 집에서 돈돈돈하며 살다 보면 없던 다툼,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선우가 착실히 돈도 모으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끼리 살 준비가 되었다 생각했을 때 뭔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의 곱절, 아니 몇 배나 되는 돈을 시댁에서 받아 생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들의 힘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많은 부분 대출을 받아 시작을 해야 했으니까요. 엄청 큰 저택이고 집이 넓으니 아무 방에서나 지내도 상관이 없었고 거기서 지내며 돈이 모이면 그때 나가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창동 대저택에 사는 시댁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받은 제가 새로운 생활에 어렵게 적응하고 있는데 시댁 가정부가 지하실에 몰래 들락날락해서 아무도 없는 날 내려가 봤더니 밖에 누구 있어요? 제발 구해줘요. 라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일은 시댁에서 생활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집이 엄청 커서 청소며 살림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집에서 오래 일한 가정부 아줌마가 거의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정부가 있다고 한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시어머님을 큰 사모님, 저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호칭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고 가정부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는 것은 더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부가 고생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시댁에서 지내는 걸 조건으로 하셨던 어머님. 지내다 보니 어머님의 의도가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머님은 사실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배울 점이 많다며 어머님께 저를 예쁘게 봐달라 노력했지만 평창동 대저택을 가진 부잣집 사모님의 생각에 저희 집 그리고 저는 한참 부족한 거였죠.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한참 차이가 나는 결혼인 건 맞았으니까요. 아마도 어머님이 시댁에서 함께 지내자고 한 것은 저라는 사람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쓰였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님은 혼자 지내셨지만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고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고도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며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도 어머님이 외출 중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주말에도 늘 약속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바쁘신 어머님이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평창동의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1층 큰 거실과 이어진 곳에 부엌이 있었는데 그 부엌 한쪽에 문이 있었거든요. 가정부한테 이 문은 뭐냐, 어디로 이어지냐 물어보니 안 쓰는 물건 같은 것을 넣어두는 그냥 지하 창고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저도 몇 번 드나든 적 없는 곳이에요. 골동품이랑 잡다한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데 거의 지금은 안 쓰는 것들이거든요. 먼지가 많고 하니 작은 사모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내려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먼지도 많고 별 볼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가정부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정부가 그 지하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거실에 있다가 부엌 쪽을 봤는데 가정부가 무슨 쟁반 같은 것을 들고 지하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안 보는 척 하다가 가만히 살펴봤는데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지하실로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지하에는 먼지 쌓인 물건뿐이라고 했는데 쟁반을 왜 들고 내려가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도 잘못 본 거 아니냐며 그 지하실은 그냥 창고 골동품 가게처럼 캐캐 묵은 것들이 쌓여있다고 자기도 잘 안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약속이 있다고 일찍 나가셨고
남편도 회사 사내 동호회 활동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가정부밖에 없었죠. 2층 저희 부부가 쓰는 방에서 옷가지들 정리한 뒤에 차를 마시며 책이나 읽을까 해서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실로 향하는 문 쪽에서 웅웅거리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뭔가 두드리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를 불러보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더군요.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다시 지하실로 향하는 그 문 쪽에서 쿵쿵하면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문 바로 앞에서부터 아래로 계단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한참 계단을 내려갔더니 또 하나의 문이 나왔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누구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큰 사모님! 가정부 아주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고장이 난 듯 안에서 잠긴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공구상자에서 도구를 가져와 손잡이를 쾅쾅 내리쳤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린과 동시에 문을 잡아당기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반동으로 넘어져 있었는데 그 가정부 아주머니 뒤로 어떤 남자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쓰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고 했던 말과 달리 지하실 안에는 마치 누군가 지내는 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위에 작은 창문이 나 있고 그 밑에 침대가 있었고 책상과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아연 실색하게 하는 광경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던 그 순간 쪼그려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더니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로 달려가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더라고요. 더욱 시선을 끄는 건 남자의 얼굴이었는데 거의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햇빛을 거의 보지 않은 것처럼 피부가 새하얗고 무척 말라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침대 안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때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어나 저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째 큰 사모님께서 작은 사모님이 절대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큰일이에요.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가정부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지하실을 드나든 것은 지하실에 살고 있는 남자의 밥을 챙겨주기 위한 거였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거든요. 왜 이 집 지하실에 저렇게 숨어 사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사모님. 그런 게 아니라 지하방에서 지내는 분은 큰 사모님의 조카뿐이랍니다. 어머님의 조카요? 네, 큰 사모님한테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저 아래 계신 도련님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자폐 증상이 있었대요. 큰 사모님의 여동생분이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다는데 별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러다가 큰 사모님의 여동생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도련님 아버지라는 분도 아들을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저렇게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폐 증상에 강박 증세까지 심해져서 아무도 안 돌보면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큰 사모님이 그래도 큰 사모님이 이모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돌봐줄 부모도 없이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집에 들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 지하실에서 지내신 것은 아니었답니다. 작은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서방님이랑 2층에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증세가 너무너무 심하고 강박 증세도 심해져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일도 있었거든요. 사모님께서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주치의도 부르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몸은 그냥 다 큰 어른이잖아요. 안타깝지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서 고민 끝에 지하실의 짐들을 다 정리하고
저기에 사촌 도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한 거랍니다. 그때 서방님이 차라리 여기서 지내게 할 바에는 시설에 데려다 놓자고 했는데 큰 사모님은 시설에서는 막 팔다리 묶어놓고 약이 든 주사 같은 걸 수시로 놓는다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돌보는 게 맞다고요. 그때부터 이 지하실에서 지내시게 된 거예요. 제가 밥을 챙겨드렸고요. 큰 사모님께서도 내려가서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공격적 성향이 강해져서 힘에 부처하셨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는 숨기셨을까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작은 사모님이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큰 사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작은 사모님한테 학과에서 여기 평창동에서 지내자고 한 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인 서방님이 작은 사모님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한 건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작은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가까이 두고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큰 사모님 입장에서 아파트 하나 얻어주는 것은 일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서야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지하에 계신 도련님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작은 사모님이 몰랐으면 한다고 비밀로 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자폐 증상이 심한 도련님을 돌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작은 사모님께 작은 책 같은 거라도 잡히거나 얕보이는 게 싫다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를 챙겨드리러 내려간 건데 문이 고장이 난 건지 안에서 도통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하고 놀래니까 도련님도 막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전 그냥 꼼짝없이 갇혔다는 생각에 막 호흡이 가빠지는 것 같고 패닉이 올 것 같아서 막 구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네요. 큰 사모님이 계셨으면 저는 완전 해고당했을 거예요. 작은 사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구해주셨지만 일로 작은 사모님이 다 알아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든 전말을 전해들은 저는 우선 가정부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주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오늘 본 것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망가진 문은 어떻게 하죠?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에 똑같은 손잡이를 달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수리공이 왔을 때 문 안에서 소리라도 크게 지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는데 문을 고치는 동안에는 다행스럽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수리공이 돌아간 뒤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차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정부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찬찬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점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뿐인 조카를 책임진다고 하신 것은 좋은 행동인데 저렇게 지하실에서 사는 게 과연 사촌 도련님한테 좋은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병원도 가보고 주치의도 불렀다고 했는데 차도가 없고 심해지기만을 하니 또 병원 같은 시설을 못 믿으니 달리 저것 말고 방법이 없었나 보다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가정부 아주머니가 갇히는 바람에 제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얼굴이 유난히 하얀 사촌 도련님,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도련님.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봉사를 몇 년 동안이나 꾸준히 했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기점으로 잘 가지는 못했는데 대학생까지만 해도 봉사를 다녔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두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할 때면 지하의 도련님 식사는 제가 챙길게요. 몇 년째 식사 챙겨드린 저한테도 경계가 심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식사만 챙겨드렸지 사실 더 다가가거나
대화를 한 적은 없으시죠? 그건 그렇지요. 사실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돌발 행동이라도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나 좀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런 분들을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났어요. 발달장애 자폐가 있는 어린 친구들 돌보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큰 사모님께는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사촌 도련님의 식사를 챙겨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하던 것처럼 식사를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식기를 두고 그냥 지하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제가 낯선 사람이라 처음에는 잔뜩 경계를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았죠. 나중에 그릇을 가지러 내려가면 또 싹 비워져 있더라고요. 다음 식사를 챙겨갔을 때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때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밥만 먹더라고요. 그래도 앞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었는데 식사를 하니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급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네? 실망스럽다.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하죠. 진정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되고 자기 기준에 맞춰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워지겠다 마음을 먹은 이상 그냥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할 뿐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죠.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기로 다짐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식사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도련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꼭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그림을 보니 도련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두운 방 창문 아래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위로 커다랗게 빛나는 태양을 그려놓았습니다. 지하에서 지내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같았죠. 조용히 다가가서 그림을 보는데 도련님이 잘 보라는 듯이 그림을 제 쪽으로 밀면서 보여주더라고요. 햇빛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밖에서 맑은 하늘을 본 게 언제쯤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고 마음이 참 아려웠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식사를 챙겨갈 때 정원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함께 가져다 주었어요. 예쁘게 핀 꽃을 꺾어 보여주기도 했고 정원에 있는 흙을 조금 담아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화분을 지하에 가져다 주었거든요. 빛을 많이 안 봐도 되지만 가끔 물을 줘야 한다고 돌보는 만큼 푸르게 잘 자랄 거라고요. 도련님이 화분을 두 손으로 봤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화분을 가져다 준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식사를 챙겨주려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도련님이 화분을 두 손에 받쳐서 들고 창문 아래에 서 있더라고요. 마치 그 화분에게 햇빛을 쬐어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햇빛 보러 갈래요? 도련님이 잘 돌봐준 덕분에 화분에 식물이 잘 살아있네요. 건강해 보여요. 제 목소리를 들은 도련님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도련님과 함께 지하실 문을 나섰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넘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요. 도련님과 함께 부엌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가정부 아주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쉿! 괜찮아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행동에 도련님이 놀랄까 아주머니를 진정시켰어요. 도련님은 전혀 돌발 행동이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주말 오후였는데 하늘이 맑고 햇빛이 따스한 날이었어요. 정원에 티테이블이 있었는데 도련님이 곧장 테이블로 향해 조심스럽게 화분을 내려놓더라고요. 분무기를 가져다 주었더니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정원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근한 햇빛, 따스하게 부는 바람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말없이 잔디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새소리가 들리고 참으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외출하셨던 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정원을 지나 곧장 현관으로 향하던 어머님이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있는 저와 도련님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을 멈추고 저와 도련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나 안정되고 평온한 모습에 시어머님은 무척 놀랐지만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있던 도련님이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고 테이블로 가더라고요. 화분을 조심스럽게 소중히 안아들고서 시어머님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그대로 지나 지하실로 내려가더라고요. 할미, 믿을 수 없어. 이런 모습은 내가 처음 봐. 정우가 저렇게 조용하고 마음 편해 보이는 걸 처음 본다고. 어떻게 된 거니?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정우를 알게 된 거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을 그때 가정부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게요. 몇 달 전부터 좀 오래된 일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정우 도련님 식사를 챙겨드리다가 지하실 문이 고장나서 갇혔는데 그때 작은 사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작은 사모님이 정우 도련님 식사 가져다 주시면서 천천히 가까워지셨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일인가 싶은데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정우 도련님 이제 소리도 안 지르시고요. 아주 편안해 보인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요. 작은 사모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치만 사모님, 정우 도련님이 정말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로 잘 지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어머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고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님께서 고개를 끄덕인 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선우가 마음 착하다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그저 그냥 자기 마누라라고 푹 빠져서 하는 소리겠거니 내가 직접 곁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 결혼했으니 식구가 된 거고 또 한 집에서 살자고 한 것도 나인데 흠이라도 될까 싶어 이런 걸 숨겨 미안하구나. 정우 쟤한테는 이제 아무도 없거든.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한 건데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할지 방법도 몰랐는데 고맙다. 고마워. 네가 정우 마음을 열고 정우를 살린 거야. 선우가 네가 이런 걸 흠으로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고 정우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몇 번을 그랬는데 내가 말 못하게 했다. 다 내 탓이야. 미안하고 고맙다. 남편이 돌아왔고 가족 모두가 모여 대화를 했습니다. 정우 도련님은 정말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어요. 천천히 다가가 마음을 열었지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어머님도 동의를 했고 주치의가 다시 집으로 와 정우 도련님의 상담과 치료를 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올 때 저도 늘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우 도련님은 지하실에서 벗어나 2층에 있는 방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왔고 정우도련님도 많이 좋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 그걸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평범하다고 느끼는 삶에서 순간순간이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삶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또한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라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